안녕하세요. 공교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8월 5일 날 어제 9급 공채 국어 2차 예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빠르게 진행할 건데, 자,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해설 강의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건지 이걸 낱낱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경향성이나 공부의 방향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들은 좀 빠르게 설명드리고, 무엇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기존의 국어랑 그리고 1차 시험 때랑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시험 요렇게로 변화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좀 빠르게 설명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미진한 설명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Q&A를 통해 가지고 카페나 아니면 공단기 제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Q&A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무엇보다 공부의 방향성 자체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해설 강의 자체는 어떤 식으로 결국 논리가 흘러갈 거냐 하면, 쭉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결국 국어 자체의 점수만 떨어질 뿐만 아니고 이제 타 과목,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똑같은 제한 시간 내에서 5과목을 다 풀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가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 나가야 되냐 그런 것들을 맞춰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실력을 키워야겠죠. 내가 그래서 이 신유형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스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스킬적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문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2차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법을 해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쭉 이따 이 문법 문제를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문법에 대해서 암기형을 출제를 하지 않고 사고력 위주로 출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문법의 범위를 뛰어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문법이라고 하는 범주가 요만큼 있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개념 없이 낼 수 있는 것들은 냈다라고 보거든요. 그 외에 개념 필요 없이 계속 출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보시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문법의 개념을 익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나왔죠. 그런 문제들이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두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문법을 좀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말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강화 약화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따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도 이게 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강화 약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응을 하고, 강화 약화가 지금 저도 올해 열심히 좀 준비를 했지만 문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기문에다가 강화 약화의 문제를 제작해 가지고 30문제 정도를 집어 넣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수업을 하다 보면 확실히 학생들의 반응 자체가 강화 약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제작해야 되면서 모의고사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력을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논리. 논리. 이 논리는 뭐 1차 시험 때도 이제 그 문제를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수로 논리와 대우를 이용해 가지고 출제를 했었거든요. 1차에서는 수로 논리와 대우만 있으면 그냥 문제가 다 풀리게끔. 근데 솔직히 이 두 가지만 갖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말만 바꾸는 거 말고는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 9급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바뀐 유형으로 한 1, 2년 치고 말 것도 아니고 십수년 이렇게 계속 쳐야 될 건데 못해도 한 5년 이상 무조건 치겠죠. 그러면 시험만 하더라도 10개의 시험이고 문항만 하더라도 최소 20문제에서 30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이 정도에서 끝날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개념이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1차 시험을 보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는 조건 제시, 그러니까 선언 제시, 선언지 제거라고 하는 게 나왔죠. 대우 똑같이 쓰였고 수론을 똑같이 쓰였고 선언지 제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좀 익혀가지고 내가 이 논리 문항 같은 걸 좀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국어는 이제 엄청 중요한 시험,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버린 문제를 버리고 가셔야 된다. 버린 문제 버리기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건 뭐 간단하게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실력을 키워왔는데 이렇게 1, 2, 3번의 실력을 좀 키워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면 내가 강화약화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좀 풀만한 시간이 안 나오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좀 버리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어떤 스킬적인 요소. 결국 근데 이 버린 문제를 버리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선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국어는 모의고사 시장이 굉장히 엄청 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잘 제공해 줘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의고사를 정말 질 좋게 잘 만든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질 좋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오류를 여러 번 검토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감수도 열심히 보겠다. 다만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의 어떤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당연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올해 어떤 제 강사로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이제 작문 문제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이 2차 문항을 보시면 작문과 화법의 개수 자체가 확 줄었어요. 작문과 화법을 합쳐가지고 두 문제입니다. 이게 두 문제인데 화법은 생각보다 꽤 어렵게 나왔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강화 약화의 변형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피셋에서는 이런 다른 유형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넓게 보면 강화 약화와 똑같은 원리로 문제가 풀리는 거라서 그래서 화법이라고 해놨지만 결국 독해의 강화 약화랑 똑같은 거다라고 봐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작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다 풀어오셨죠? 자, 그래서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선택지 보시면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땡땡땡 명을 선출되었다 하면 이상하죠? 명을 선출되었다는 이상하고 명이 선출되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피동으로 써야 되니까 이걸 이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마치 이제 목적어를 써가지고 능동으로 썼네 잘못 썼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은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포인트가 결국 뭐죠? 얘는 과거의 문법의 올바른 문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차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작문으로 잡는 게 아니고 문법의 체제 내에서 제가 일부러 살려놨죠. 올바른 문장. 체제 내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의적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2번 보시면 요거 이제 선택해 보시면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를 니은에 따라서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했을 때 이게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인지 아니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인지 요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더 중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번이 중의성을 제거하지 못했던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출제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법의 올바른 문장을 열심히 하셨으면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수식어와 피수식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쉽죠? 보시면 결국 똑같이 중의성 얘기하는 거예요. 5kg 정도의 금 보관함이 있을 때 5kg 정도가 금인지 아니면 보관함인지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금 5kg 정도를 담은 보관함이라고 해서 금을 이렇게 다 담아놓은 보관함의 무게가 5kg이다라고 중의성을 해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등위 접속 관계 원래 잘났죠.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신선도 유지와 했을 때 뒤에 이어진 서술어가 방지해야 된다인데 아니죠.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 뭘 공부해야 되냐? 과거에 올바른 문장이 출시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 싸그리 공부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문 문제는 문법 올바른 문장과 동일하게 출제가 된 거니까 그 올바른 문장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보량을 조금 많이 집어넣은 거죠. 자, 독해 문제고 제가 봤을 때 난도는 하에 속합니다. 자, 보시면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오늘날 급성 전염병에 속하는 병들의 다양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염병, 고통의 정도, 질병의 원인, 몸에 나타나는 증상 등 장면 과정에서 주목한 바가 각기 달랐다. 자, 이 질병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뭐에 따라 달랐다? 이렇게 네 가지에 따라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만약 중요하다면 앞으로 이제 반복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역병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병이라고 하는 건 뭐는? 명칭은 이란 얘기입니다. 이 명칭은 뭐 때문에 생긴 명칭이냐? 사람이 고된 일을 치르듯 병에 걸려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자, 그러면 결국 이 1, 2, 3, 4번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통의 정도. 아, 매우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통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병은 고통의 정도를 갖고 만든 명칭이구나. 여역이란 말은 힘들다라는 뜻에다가 사납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이것도 뭐다? 그러면 이 힘들다도 고통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통스러운 상태를 내모르시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정도다. 그래서 역병이라고 하는 명칭이랑 여역이라고 하는 명칭 모두 다 힘들다라고 하는 고통의 정도, 사납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유기성이죠. 이렇게 유기성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현재 성공률로 추정되는 당독역은 자, 오랑캐처럼 사납고 독을 먹은 듯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당독역이라고 하는 명칭도 고통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만큼 사납고 고통스럽다. 연병은 전염성에 주목한 이름이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바뀐 거예요. 자,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염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해서 이제 전염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다. 마찬가지로 유행계질 역시 수레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듯 한다는 뜻으로 질병의 전염성, 유행계질도 수레가 옮겨 다닌다, 즉 전염성 강조한 거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사실 이거 다 기억 못 하는 거죠. 역병이나 그 다음에 여역, 그 다음에 당독역, 자, 이건 뭐고? 고통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병, 유행계질, 이건 뭐다? 전염성에 주목한 거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글의 향방도 이제 질병의 원인이나 몸에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싶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국어가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국어가 시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험으로 바뀐다고 본다면 이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끊고 끊어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능은 여러 가지 문단에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선택지가 나와서 굉장히 그렇게 끊어읽고 끊어푸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도 끊어읽고 끊어풀어야 되는데 공시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차피 각 문단별로 하나의 선택지나 두 개의 선택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어읽고 끊어푸는 거죠. 온역은이라고 얘기했죠. 온역은 아직 안 나왔죠. 우리 몰라요. 역병은 질병의 전염성에 주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했을 때, 자, 역병이라고 하는 게 뭐다? 고통의 정도였죠. 그러면 역병은 질병의 전염성이 아니고 고통의 정도인데 이거 땡이네.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이 그냥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까지만 딱 읽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확실히 적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딱 봐도.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3번 문제로. 그럼 내가 뭘 확보할 수 있다? 시간을. 이게 바로 뭐다? 끊어 읽고 끊어 풀기다. 근데 이걸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다른 과목도 뭐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국어도 제 시간에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러면 끊어 읽고 끊어 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열심히 다 읽고 기존에 푸셨던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국어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부족해서 국어는 만약에 실전 시험에 들어간다면 평범한 난도로 또는 2차 시험 정도의 난도만 나온다면 나는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끊고 끊어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 자체가 뭐 1년이면 갑자기 확 상승하고 그러진 않죠. 물론 뭐 석 달 정도면 유기적 독해를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 내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익힐 수는 있습니다. 실력도 많이 나아지고 점수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휘량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글은 내가 처음 보는 글이 아니고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글이야. 이런 것들이 한 뭐 1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계기문 녹해서 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어휘를 익힐 수 있게끔 마련을 해뒀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내가 스킬적인 부분으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고 끊어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만약에 3번은 이제 기존 유형입니다.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이제 스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제라고 하는 게, 자, 앞이 있고, 중간이 있고, 뒤가 있겠죠. 마지막. 그러면, 자, 앞에서 A 얘기하다가, 중간에서 A 다시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뒤에서 마지막에 C다 하면, 뭐가 주제입니까? 하면, C죠. C컷 A 열심히 얘기했지만, 이건 다 C를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어. C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D만 읽어도 주제 문제를 풀기가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D만 읽었을 때 문제가 싹 다 풀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한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제 문제라고 하는 게 이미 기존에도 똑같이 출제가 되었던 거고 지금까지 출제된 어떤 유형을 보더라도 D만 읽으면 문제가 충분히 쉽게 풀린다는 얘기죠. D만 읽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케팔로스는 재물이 많으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자, 재물이 많다. 그러면 남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고 나이가 많다. 그러면 자,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재물이 적다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것들, 그럼 여기서 흐름상 이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또 뭡니까? 흐름상 성적 욕망이죠. 이것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욕망만이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은 재물 때문에 하는 거짓말, 성적 욕망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만 잘 할 수 있다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과 삶에 대한 지혜는 현재도,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과 삶에 대한 지혜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왔던 재물과 성적 욕망 통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것만 있어도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재물과 성적 욕망 통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몇 번인데 1번 재물욕과 성욕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강한 욕망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했나? 아니 이거라도 잘하면 확실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 하면 자 1번은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죠? 2번 택도 없고 3번 성공적 삶을 살려면 즉 말 바꾸면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살려면 재물욕과 성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 3번은 정답이죠. 4번이 잘 살기 위해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뭔데 했을 때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를 잘해야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은 3번이니까 3번이 정답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증명하냐. 바뀐 시험, 2차 시험, 뭐 1차도 마찬가지지만 2차 시험도 주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면 뒤에 부분만 보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됐는데 얘가 이제 문법이죠. 자, 문법이고 문법은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일단 1번 의문론에서 나올 수 있고 2번 형태론에서 나올 수 있고 3번 문장론에서 나올 수 있고 4번 의미론에서 나올 수 있고 이렇게까지 이제 문법 1이라고 하죠.
5번 표준 발음법인데 표준 발음법은 음운이랑 같은 걸로 칩시다 그냥. 그 다음에 5번 한글 맞춤법에서 나올 수 있고 6번 그 로마자 표기법 7번 언어의 이해. 자, 8번이 이제 문제인데 8번은 고전문법입니다. 수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제가 이제 흔히 요 1순위로 두는 게 한 5번까지다라고 5번까지 7번까지다. 근데 7번은 한번 들으면 되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1차 시험 때 형태론 쪽에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쪽으로 나왔죠.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자, 그리고 1차 시험에 높임법 쪽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언어의 이해에서 언어와 사고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차는 뭐냐 하면 사실 2차 지금 언어 이해, 랑과 파롤이 이게 이제 2차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솔직히 이 부분은 문법의 개념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언어 문법의 어떤 총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문법 문제를 보시면 이 각각의 개념을 뛰어넘고 그냥 문법 총론에 대한 얘기를 다뤄버립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 문법의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럼 1차 무시해도 됩니까? 1차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암기형으로 출제하지 않고 사고력 위주로 출제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그냥 개념을 싸그리 무시하고 내겠다라고 한 적도 없고 실제로 1차에서는 개념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지문형으로 출제가 될 거고 지금 보니까 문법 해봤자 끼케야 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두 문제 때문에 문법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그 문법이 싫고 암기하는 것도 싫고 두 번이나 봐야 되니까 난 싫으니까 난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문법을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그리고 이제 가정이죠 물론 1차 시험처럼 이렇게 개념 문제가 지문화되어서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문을 안 읽고 풀 수가 있다가 가능합니다. 물론 얘도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 언어 이해에서 랑과 파로를 이미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엄청 빨리 읽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최소 1분 아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1분을 줄인다는 건 꽤 큰 메리트죠. 그죠?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정말로 지문 안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근데 옆에 있는 학생은 문법 공부를 해가지고 지문 안 읽고 곧바로 선택지 보고 풀었어.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시간과 만약에 정답률, 그러니까 정답까지 틀렸다면 내가 잃어버린 점수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내가 문법을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뭐 시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당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 생각하냐면 문법이 싫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이 싫다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합격할 확률을 높이지의 문제와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이 아직 괜찮아. 다른 과목도 한번 공부해보니까 뭐 국어에 대해서 충분히 문법까지 공부할 시간인데 고민하지 말고 문법 하셔야죠. 이게 당연한 문제죠. 그러니까 문법이 이렇게 1차처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내가 지문 안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얻는 메리트가 너무 크다는 거죠. 심지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1차에서 이렇게 개념이 났는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문법 개념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열심히 풀지만 그 문제를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하튼 1차에서 시험이 출제가만 된다면 문법을 공부했을 때 내가 얻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2차처럼 출제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8개 중에서 이 8개 중에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9급 국가직에서도 언어 이해 내고 문법 총론 내고 아니 문법 총론 전공자 공부해 보면 솔직히 문법 총론에서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쪽으로 안 내고 완전히 뭐 좀 벗어나서 낸다라고 하면 언어의 어떤 특성 쪽으로 낼 수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는 제가 독해로 분류해 놓긴 했지만 그런 문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런 문제로 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미 그 문법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든. 근데 말한 게 있단 말이죠. 문법 개념을 내겠다라고 했고 1차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어쩔 건데?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자, 제가 출제자잖아요. 그러면 이 8개 중에 내야 된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 이번에 개념 안 보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거 문제 풀렸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전 뭐 생각하냐면 내가 출제자야. 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야. 그러면 이하에서 내야 되고 그럼 이하에서 낸다고 한다면 그럼 다음번 시험은 어떻게 내겠다? 이번에 계속 이쪽으로 나왔어? 그럼 혹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뒤통수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 내가 국어를 다 할 수 없고 다른 전공 과목도 있고 엄청 힘들어. 그럼 국어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문법을 버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합니다. 왜? 뭐 논리는 솔직히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돼요. 이거 강화 약화 충분히 훈련할 가치가 있습니다. 얘는 뭐 그리고 그렇게 문법만큼 오래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제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내가 공부했을 때 얻는 이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문법 버릴만 하다는 거죠. 만약에 꼭 버려야 된다면. 근데 버릴 필요가 없다. 나는 시간 충분하다. 무조건 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납니다. 왜 공부를 피해 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합격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에서도 글을 썼지만 뭐라고 썼습니까? 네. 솔직히 공무원 시험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보진 않아요. 과장이죠. 공무원 시험 합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게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잘못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공무원 시험을 대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너 어떻게 요령 피워가지고 좀 쉽게 해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고 합격하고 싶다? 내가 이때는 이제 공격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죠. 도끼를 품고 내가 남한테 뒤질 수 없지. 니들이 이거 신경 안 쓸 때 난 이거 신경 써가지고 만약에 출제된다면 난 대박 터뜨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흥분했는데 가라앉히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랑과 파롤인데 일단 개념을 익혔다라고 치고 말씀드릴게요. 자, 개념을 익히면 랑그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냐? 자, 그럼 이거는 언어 규칙이나 본질 같은 거예요. 언어의 규칙이나 본질 같은 내용입니다. 자, 파롤은 뭐냐면 이 언어 규칙에 따라서 실제로 실제 수행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수행 자체. 그래서 이 랑그는 그냥 공통의 규칙이니까 공통적인데 자, 그 다음에 이 파롤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거 비유화 시켜서 요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게 이 유성자음 앞에 있는 기억은 이응으로 읽는 거야 라고 하는 규칙은 바로 랑그입니다. 근데 이 국물을 발음할 때 누군가는 국물이라고 아주 낮은 소리로 발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상쾌하게 국물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냥 뭐 국물 또는 억양에 따라서 국물 이렇게 사투리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롤은 실제 수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아빠를 써봐 했을 때 아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응과 아와 쌍비읍과 아를 써야 돼 이건데 누군가는 이 이응을 이렇게 자음을 길게 쓸 수 있고 누군가는 자음을 굉장히 짧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하튼 이 규칙에 따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파롤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파롤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배웠어. 언어의 이해를 통해서. 이제 읽는다고 봅시다. 보시면 언어는 랑과 파롤로 구분했을 때 랑은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 언어의 모습으로 특정한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호 체계를 가리킨다 라고 했을 때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반면에 파롤은 구체적 언어의 모습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적 행위도 알고 있는 내용이네. 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언어학자는 흔히 랑그를 악보에 비유하고 악보? 봐야 되는 거? 바로 실제 연주, 이게 수행이니까 오케이. 악보는 따라야 될 규칙이고 실제 연주는 이게 수행이니까 오케이 괜찮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쳐야 되는 건데 지금 흐름상 맞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내가 굳이 선택지를 안 보고 고칠 필요 없는데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악보는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연주는 고정된 악보
고정된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아, 개인차가 난다는 얘기구나.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랑그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기본을 이루는 언어의 본질적 모습에 해당하는 거 맞고, 오케이. 한편 책상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사람마다 발음하는 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책상에 대한 발음은 책상, 책상, 책상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의 소리값이 8월이다. 실제 수행, 실제로 나오는 소리, 책상이라고 나오든지, 책상이라고 소리값이 나오든지, 책상 이렇게 나오든지, 여하튼 그 소리값이 다른 게 8월이구나. 이미 내가 알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0초 정도입니다. 자, 랑과 8월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있다. 그러면 언어 능력과 수행이니까, 이게 수행이니까 무조건 뭐고? 8월이고.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개인의 행위, 이런 게 8월이고. 이건 뭐다? 랑고겠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자,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그게 언어 능력이라고. 그럼 이거 랑고네. 자, 사람들이 실제로 발하는 행위. 자, 그러면 언어 수행이고, 이건 8월이네. 그래서 8월이 언어 능력에 해당되면 안 되죠. 언어 수행에 해당되고 랑그는 언어 능력에 대응돼야 되죠. 4번 틀렸네? 4번을 똑바로 바꾼 거 맞나? 랑그가 언어 능력에 대응한다면 8월은 언어 수행에 대응한다. 맞네. 올바르게 수정했네. 정답 4번. 요렇게 맞추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솔직히 문제가 뭐 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흐름을 타가지고 내고 있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도 언어의 이해를 미리 공부해 놓으셨으면, 랑과 8월에 대해서 공부해 놓으셨으면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거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하튼 얘도 내가 미리 문법을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 빠르게 읽히고 거기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대신에 요 정도 단축을 위해서 솔직히 문법 40강 듣고 복습 무진장 40시간 연속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게 80시간을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면 저도 인정. 그건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정말로 확정할 수 있으면 버리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버리는 건 너무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출제자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저도 모르니까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만약 다르게 출제되었을 때 내가 공부를 안 해놓으면 뒤처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공부하셔라 라는 겁니다. 만약 국어에 대해서 반드시 버려야 된다면 그것이 문법이다. 그건 인정.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인데 5번은 핵심 논지인데 핵심 논지는 결국 뭐다? 주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주제가 몇 번이니까 4번이니까 그냥 4번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제가 뭐에서 얘기한 거니까 지금 3번에서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얘는 마지막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거다. 그래서 주제는 원래 마지막만 보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얘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았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제 5번을 똑바로 설명한다면 유기성부터 먼저 익혀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올바른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인데 요 문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가 어렵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공식 문제라는 거죠. 1차 때도 못 봤고 이전 공식 문제에서도 못 봤습니다. 빈칸 추론 중에서 이 보시면 자, 로빈후드 이야기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시대 배경. 아마도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로빈후드 이야기 속의 시대의 배경, 몇 년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 작품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빈칸은 로빈후드 작품의 시대 배경 맞춰라. 자, 이런 문제를 개발을 제가 해드리려고요. 보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모의고사 풀고 느낌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아, 이런 모의고사 나 좋았던 것 같아. 이건 뭐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정확한 원리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제작하고 그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난도를 높인다면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지고 난도를 올린 문제도 한번 제작해드리고 이게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의고사랑 제 모의고사랑 비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요. 다른 모의고사 외주 줬다니까? 외주 준 거는 돈 써가지고 그냥 문제 막 끌어가지고 그냥 집어넣는데 내가 봤을 때 답의 근거도 빈약한데 그냥 문제 풀고 점수 잘 나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냐? 좀 어렵게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꼼꼼하게 이 근거를 좀 따지면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어려우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문제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릴 거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확실히 실력이 느니까 피해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로빈후드는 14세기 후반인 1377년경에 인기를 끈 작품 농부 피어즈의 최초로 등장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났어요. 14세기 후반이 나왔는데 이제 정확한 숫자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자, 농부 피어즈의 최초로 등장한다 했을 때 그러면 14세기 후반은 뭐예요? 이때 이 농부 피어즈가 인기를 끈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14세기 후반은 작품이 인기를 끈 시기. 요렇게 내가 파악해야 됩니다. 자, 로빈후드 이야기는 주로 숲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숲에 사는 로빈후드 무리는 사슴고기를 중요시하는데 당시 숲은 왕의 영지였고 사슴 인력은 범죄였다. 그러니까 사슴이 필요한데 문제는 숲이 왕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사슴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반역이라는 거죠. 왕의 것을 건드리는 거니까 범죄다. 왕의 영지에 있는 사슴에 대한 밀렵을 금지하는 법은 11세기 후반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왕이 제정한 것이므로 아마도 로빈후드 이야기가 그 이전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11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고? 사슴에 대한 밀렵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시기. 자, 그러면 11세기 후는 사슴 밀렵 금지 시작 시기. 요거 하나랑 그래서 로빈후드 이야기가 그 이전 시기로 거슬러 가면 안 된다. 왜? 작품 속에 사슴 밀렵 금지가 나오는데 아니 11세기 후반 이전에는 사슴 밀렵을 금지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로빈후드 작품의 시대적 배경 가장 이른 시기. 그보다 더 이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자, 언제 요 11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할지 아니면 그 다음 시기로 배경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 이전은 절대 안 되지. 그 이유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이야기에서 셔우드 숲을 한 바퀴 돌고 있는 로빈후드를 만났다고 하는 국왕 에드워드는 1307년에 즉위하여 20년간 재위한 2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로빈후드를 만난 왕이 누구다? 에드워드다. 그리고 얘는 요때 즉위해서 이렇게 재위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얘는 말 바꿔야죠. 어차피 선택지가 3개로 나왔으니까 14세기 초반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재위해도 14세기 초반이죠. 따라서 14세기 초반은 작품 속 왕의 실제 재위 시기. 그러면 작품 속 왕이 로빈후드를 만났는데 그때 그 왕의 실제 재위 시기는 14세기 초니까 그러면 14세기 초가 바로 뭐겠다? 바로 로빈후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겠다. 이게 이미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세에서 3세까지 에드워드 국왕 가운데 이 지역의 순행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에드워드 2세뿐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추론할 때 로빈후드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무래도 언제다? 14세기 초반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거죠. 14세기 초반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11세기 후반 이전은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했고 이유만 돼. 그리고 왕을 만났다는데 그 왕은 14세기 전반 초반에 이렇게 등장한 왕인 거야. 재위한 왕인 거야. 이렇게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토대로 그러면 제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4세기 전반이겠네. 정답은 3번이겠네.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죠. 자,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출제된 거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 숨기고 물론 이제 적당한 독해력이 있으면 다 풉니다.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어렵게 출제도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시키면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나오냐? 2차 시험에 한 번 나왔다고 이게 실제에서 무조건 나오냐? 그건 아니죠. 그럼 안 푸냐? 아니죠. 무조건 준비하고 적응하고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독해강 훈련을 거의 이제 원고를 다 마무리 지은 상태라서 제가 어떻게든 변형을 줘가지고 2차 시험의 그 흐름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좀 바꾸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찐 1, 2차를 합쳐가지고 문제가 들어가서 모의고사 때부터 그렇게라고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일정이 못 맞춰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 7번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 맞추기 문제고 요즘 순서 맞추기 문제의 난도를 좀 많이 떨어뜨렸는데 자, 순서 맞추기의 기본은 뭡니까? 그죠? 자, 그 말의 마지막 말이 다음에 첫머리에 반복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북방에 사는 매는 덩치가 크고 사냥도 잘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몽골 공원과 연해주 지역에 사는 매들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몽골 공원과 연해주 지역에 사는 매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북방의 매인 거예요. 북방의 매. 북방에 사는 매가 인기가 있었다. 자, 그래서 북방에 사는 매에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이어질 수 있는 거 보시면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 1609년에 기후조약이 체결되면서 회복되었다? 북방의 매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일본에서도 인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이 매를 갖고 싶은데 방법이 한반도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했으니까 요거 나는 이어지는구나. 다도 혹시 북방의 매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이러한 외교관계의 매 교육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외교관계? 외교관계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앞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다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로 가는 게 맞겠네. 자, 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 말미에 뭘로 끝났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에 매가 매우 중요한 물품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교류가 단절되었다. 자, 그래서 교류의 단절로 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교류의 단절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게 답니까? 교류의 단절이 나왔나요? 모르겠는데? 가볼까요?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도 교류의 단절이 나왔네. 1609년 기후조약이 체결되면서 회복되었다. 자, 그래서 나 다음에 가? 그럼 이제 안 봐도 다 줘.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내가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몇 번? 정답이 3번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시간 얘기를 많이 왜 하냐면 아마 이거 잘 푸는 학생들은 100점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푸는 학생들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럼 이게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계속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훈련해야 될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때 야, 국어 계속 이렇게 될 거야? 야,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으로 드는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기존의 국어 공시와는 약간 뭐랄까 물론 구급이 어려웠을 때 국어 어려웠을 때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몇몇 문제 안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보여주니까 야, 이거 6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만만치 않겠네. 자, 유기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유기성.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사흘이라고 하면 시간상 72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금요일 오후에 죽어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구체적 시간을 따진다면 48시간이 채 되지 않아. 야, 사흘 만에 죽었다고? 사흘이면 이제 3일 얘기하는 거죠. 3일이면 72시간인데 왜 48시간 갔는데 이렇게 했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했으니까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여기에는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까? 여기는 수 세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신성성이 아니고 수 세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신성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신성성 부각 때문이 아니다. 즉 제가 강조한 유기성은 표면에 있는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이해하면 이 표면에 있는 의미가 이면에 있는 그거는 신성성 부각 때문이 아니고 수를 세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야 라고 이 표면에 안 보이는 의미까지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올바른 독해고 유기적 독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수에는 영 개념이 깔려 있지만 자, 그러니까 현대 개념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해당 개념이 없었어.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0개념은 13세기가 되어야 유럽으로 들어왔으니 0개념이 들어오기 전 시간의 길이는 1부터 셈했다. 그러면 1부터 셈했다는 얘기는 자, 3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 현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현대는 2일이란 거죠. 왜? 우리는 0, 1, 2니까 세 번째는 2가 되는 거고 얘들은 1부터 시작했으니까 1, 2, 3에서 3일이라고 표현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0부터 0개념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옛날 사람에 비해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 동일한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시간의 시작점 역시 1로 셈했다는 건데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는 7일이나 되지만 시작하는 금요일까지 셈해서 다음 금요일은 8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금, 토 해서 1, 월, 화, 수, 목, 금 했을 때 우리는 1, 2, 3 이렇게 하면 7일이지만 어떻게? 1, 2, 3, 4, 5, 6, 7, 8 0부터 시작 안 하니까 0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지만 7로 끝나지만 그 사람들이 1부터 시작했으니까 8일이라고 세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세 때는 이렇게 해서 8일 된다. 이와 같은 셈법의 흔적을 현대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주기에 해당하는 4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5년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5년을 뜻한다는 것은 유기적으로 뭘 얘기한다? 1부터 셈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의미 이미 흐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말과 기대 보면 요 말로 바뀌는 거죠. 2주로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현대 프랑스어 요거는 어원을 따진다면 15일을 가리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부터 셈한 거다.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거다. 다르진 않아요. 셈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나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0개념은 13세기 유럽에서 발명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취업적인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0개념은 13세기가 되어서 유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예전에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13세기쯤 되니까 유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이건 발명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 땡입니다. 2번에 성경에서는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 그의 부활 시점 아니라고 했죠. 신성성 부각이 아니고 수세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에 프랑스어 요거에는 0개념이 들어오기 전 셈법인 말 바꾸면 뭐예요? 0개념이 들어오기 전 셈법은 뭐예요? 1부터 세는 거죠. 1부터 셈함의 흔적이 남아있다. 맞죠? 얘가 정답입니다. 1부터 셈함. 요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한 걸로 정답. 자, 보시면 이 말이 생겨났을 때에 비해 오늘날 올림픽이 열린 주기가 짧아진 게 아니고 뭐예요? 지문에 보면 동일한 시간이지만 셈하는 법이 다르다라고 했죠. 동일한 시간이지만 기간이지만 셈하는 법이 달랐다.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10번 연달아 요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 풀고 잠시 칠판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 보시면 하나는 추론이고 근데 추론은 내용일치랑 똑같이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니라도 내용일치 문제 풀듯이 푸시면 되는 거고 이게 추론 말고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바뀌더라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가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하면서 이거 뭡니까? 유기적인 거. 자, 똑같은 어떤 의미로 파악할 수 있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차피 우리가 유기성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10번이라고 하는 그 문제부터 먼저 풀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의 발성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하여 여러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자,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아니구나. 자, 여기죠. 죄송합니다. 다시 첫 번째 문단. 생물은 자신의 종에 속하는 개체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꿀벌은 춤을 통해 식량의 위치 같은 무리의 동료들에게 알려주며 녹색 원숭이는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 자, 의사소통 하는데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꿀벌의 의사소통, 녹색 원숭이의 의사소통이 나온 겁니다. 침팬지는 고통, 괴로움,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각각 다른 소리를 낸다. 그러면 이 소리는 뭐다? 생물들의 의사소통에 속하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말한다는 것을 단어에 대해 소리 낸다는 의미로 보게 되면 침팬지가 사람처럼 말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한다는 것을 소리 낸다고 보면 침팬지는 사람처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처럼 요 니은의 소리를 못 낸다. 이 얘기죠. 근데 이 기억은 침팬지의 소리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침팬지의 소리니까
이제 니은은 뭘로 바뀐다? 침팬지가 아닌, 침팬지는 못 내는 사람의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을 네모친다면 니은은 세모가 되는 거죠. 자, 침팬지는 인간과 게놈의 98%를 공유하고 있지만 발성기관에 차이가 있다. 인간의 발성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하여 여러 소리는, 이건 뭐예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니까 세모로 가야죠. 낼 수 있는데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쉽게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미 끝났죠? 뭡니까? 자, 10번의 정답은 이미 기억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똑같은 의미니까 기억이 정답이고, 그러면 나머지 9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미 끈을 꼭 끊어 풀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개의 인두끼리 본 적 없어요. 침팬지의 인두는 본 적 없을 때 인두를. 녹색 원숭이는 침팬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녹색 원숭이가 의사소통할 수도 있고, 침팬지는 또 다른 침팬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여하튼 각각을 얘기했지 서로가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첫 번째 문화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침팬지는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10여 개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 아닌가? 자, 일단 볼게요. 보시면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사람 자리 대신에 침팬지를 넣었잖아요. 이건 틀렸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 때문에 틀렸고 이건 두 번째 문단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문단이구나, 이거는. 세 번째 문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계속 읽어보면, 자, 침팬지는 이만큼 정확하게 통제를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사람은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낸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침팬지는 통제 못하고, 게다가 인간의 발성기관은 유인원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 자, 그래서 발성기관에 차이가 있다. 어떻게 있는데? 주요한 차이는 인두의 길에 있다. 자, 그러면 인두 길이 어떤데? 인두는 혀 뒷부분에서 식도에 이르는 통로로, 자, 인두의 정의가 나왔고, 이거 다 목격합니다. 음식물과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데, 인간의 인두는 6번째 목뼈까지 이른다. 자, 6번째 목뼈까지 이른다는 말이 긴지 짧은지 아직 몰라요. 반면에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그러면 이 대부분의 포유류는 흐름상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 제외 나머지 짐승입니다. 그죠? 즉 사람의 소리를 못 내는 짐승들은 인두의 길이가 3번째 목뼈니까 짧다는 얘기네. 인간은 길다는 얘기네. 개의 경우는 2번째 목표를 넘지 않는다. 개는 2번째 안 되고. 다른 동물들의 인두에 비해 과도하게 긴 인간의 인두는 공명상자 기능을 하여 세밀하게 통제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길면 뭐 할 수 있고, 공명상자 기능할 수 있고, 그럼 뭐 통제, 소리 통제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선택지에서 이렇게 날아갔죠. 개의 인두 길이는 인간의 인두 길이보다 짧다. 인간의 인두 길이는 6마디, 개의 인두 길이는 2마디. 1번이네. 이게 추론입니까? 그냥 내운치지. 그죠? 자, 그래서 땡이다. 자, 침팬지의 인두는 인간의 인두와 98% 유사한 게 아니고 개놈이 98% 유사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과 10번의 정답 몇 번이었다? 1번이었다라고 하는 거 둘 다 1번으로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깔끔하게 지우고 반각본 출판이라고 하는 1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각본 출판은 책을 목판에 새겨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수 작품으로 많은 부수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자, 그럼 뭐라고요? 반각본 출판은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데 소수 작품으로 많은 판매 부수, 그러니까 소수 작품의 수가 적은 게 좋다는 거죠. 즉 하나의 책으로 500부를 파는 것이 세 권의 책으로 합계 500부를 파는 것보단 이윤이 높다. 자, 그러니까 소수여야지. 자, 반각본부터. 반각본은 소수 작품으로 많이 찍어내는 게 이윤이 높은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반각본 출판업자는 작품의 종류를 늘리지 않는다. 작품의 종류 늘리지 않는다. 종류보다 늘리기 싫어하고 시장성이 좋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출판한다는 얘기는 종류가 적다는 얘기죠. 종류 적게 이렇게 출판한다. 또한 작품의 규모가 커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 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량이 적은 작품을 선호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도 싫어했다. 쉽게 얘기하면 분량이 적은 작품을 선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 작품을 추구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량이 적은 거를 추구했다. 왜냐면
생산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반각본 출판에서는 규모가 큰 작품을 기피하였으며 일단 선택된 작품에도 종종 축약적 윤생, 자 분량을 줄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축약적 윤생은 유기적으로 읽으면 분량을 줄인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유기적 독해라는 겁니다. 자, 일종의 도서 대여업이 나왔죠. 그럼 이제 문단이 바뀐 거니까 내가 끈을 꼭 끊어 풀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새 책가 본 적 없고 새 책가 모릅니다. 3번 반각본 출판업자들은 책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원본의 내용을 부연하여 개작하기도 했다. 자, 말 바꾸면 뭡니까? 분량은 늘렸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보시면 반각본 출판업자에 대해서 얘기가 1번 첫 번째 문단에 이미 나왔는데 분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분량 줄인 거 좋아했으니까 3번은 적절하지 않겠죠. 4번에 한 편의 작품이 여러 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는 대규모 작품들은 그러면 얘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반각본 출판업자들보다 새 책업자들이 선호하였다. 자, 대규모 작품들, 분량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 반각본 출판업자들은 선호하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고 새 책업자들이 선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두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일종의 도서 대여업인 새 책업은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하고 종류가 많은 게 좋네. 네. 자, 그 다음에 한 작품의 규모가 큰 것도 환영할 만입니다. 자, 규모가 컸으면 좋겠다. 이거 오히려 반대예요. 자, 그러니까 새 책업자는 새 책업은 1. 종류가 많으면 좋고 2. 규모가 큰 것도 좋다. 자, 소설을 빌려보는 독자들은 한화를 읽고 나서 대개 새 작품을 찾았으니 보유한 작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좋았다. 자, 그 좋은 이유가 나왔으니까 알겠고 또한 한 작품의 분량이 많아서 여러 책으로 나뉘어 있으면 그만큼 새 책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새 책료를 더 받을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새 책업자들은 스토리를 재미나게 부연하여 책의 권수를 늘리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연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류가 많으면 독자들의 선호, 독자 수도 늘어나고 규모가 크면 새 책료가 늘어난다. 여러 권으로 쪼개 팔면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새 책업자들은 많은 종류의 작품을 모으는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원본의 확장 및 개작이 점잖지 않게 적잖이 이루어졌다. 자, 1번 분량이 많은 작품은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새 책가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아니, 분량이 많은 거 좋아했다고. 규모가 큰 거 좋아했다고. 새 책업자는 구비할 책을 선정할 때 시장성이 좋은 작품보다 분량이 적은 분량이 많은 거 좋아했고 그게 시장성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규모가 큰 거는 반각본 출판업자보다는 새 책업자들이 선호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론보다는 내용일치에 가깝죠. 거의 난도가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 문제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기억의 의미라고 했을 때, 어휘적 의미를 따지는 건데,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 자, 비용이 상승한다죠. 자, 그러면 상승하다로 바꿀 수 있는 거. 습도가 상승하다? 가능합니다. 하늘나라로 상승했다 안 되죠. 본사로 상승했다 안 되고 서울로 상승했다 안 됩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어휘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강화 약화 및 이제 어려운 킬러 문항들을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리 문제뿐만 아니고. 일단 13번은 화법 문제인데 이 화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강화 약화랑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갑병의 주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하고 갑의 얘기, 을의 얘기, 병의 얘기가 나오는데 보기를 보시면 야, 대립하니 안 하니 이걸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왜 짜증나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한번 지금부터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풀게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풀 겁니다. 자, 그렇게 풀 때 뭐 해야겠다? 요 방법들을 어떻게 이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방법들을 내가 잘 파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닙니다. 따지면 되게 쉽게 출제되는 거예요. 다만 처음에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 사회는 계급체계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급체계가 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야.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 이동을 경험하며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접근성 또한 증가하였다. 자, 말 바꾸면 뭡니까? 계급 이동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여기다 쓸 게 아니죠.
유기성이기 때문에 써봤는데, 자, 갑은 볼 때 계급 이동이 자유로워. 인터넷은 상향 이동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계급 이동 자유롭다. 같은 말 반복. 이에 따라 전통적 계급은 사라지고 이제는 계급이 없는 보다 유동적 사회 질서로 새로 정착했다. 바로 이제 두 번째로는 뭐다? 전통적 계급이 사라졌다. 없어짐이라 쓸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을을 볼게요. 지난 30년 동안 양극화는 더 확대되었다. 양극화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상 갑의 내용으로 맞춰보면 계급 간의 차이가 확대되었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갑의 내용으로 가보면 사실 계급이 고착화되었다는 겁니다. 계급의 격차가 줄어들어야지. 그러니까 계급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면 같은 계급이라는 얘기니까 계급이 사라졌다가 가능하고, 계급의 차이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오히려 계급이 고착화되었다는 얘기죠. 부가 사회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심해졌다. 같은 말 반복. 자, 과거 계급 불평등은 경제 발전을 위해 치를 수밖에 없는 일시적 비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향상된 지금도 이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유지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급 불평등이 더 고착화 되었다. 그럼 을은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요렇게만 써놓으면 이미 얘랑 얘랑은 대립하고 있다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 양극화는 말 바꾸면 계급이 없어진 게 아니고 더 계급 간의 차이가 커졌으니까 계급이 고착화된 거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국어 문제다 보니까 이 말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얘기는 계급 불평등이 고착되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 바꿔준 거예요. 너 혹시 이거 문제 이해 못할까 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급의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는 얘기는 계급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 바꾸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계급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각과 을은 대립하죠. 자, 그 다음 병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계급의 전통적 영향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자, 전통적 영향력이 약해져? 갑의 느낌인가?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계급 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자, 아직도 여전히 핵심이다. 그럼 이제 병을 써볼게요. 일단 병은 약화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계급 체계. 여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미 끝났네. 대립하죠. 없어졌다며. 아니잖아. 계급 불평등이 여전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만 내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쉽게 맞추려고, 쉽게 풀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됐죠? 뒤에 보시면 계급의 종말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계급의 종말은 없다. 즉 과거 뭐라고 했어요? 계급이 사라진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는 주장이다. 세자로 얘기하면 뭐다? 개소리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갑과 완전 대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랑만 대립 안 합니까? 지금 보시면 계속 맞춰보면 선생님 이거 계급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을이 계급의 영향력이 더 늘어난다, 세졌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계급 간의 격차가 세졌다고 했지 계급이 더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격차가 커졌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을과 병은 딱히 완전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만약에 이게 어차피 기업과 디귿이 쉽게 없어지니까 니은하고 넘어갔겠지만 만약에 니은 한 가지만 판단하라고 하면 되게 헷갈려합니다. 이거. 그쵸? 이해되시죠? 니은 한 가지만 만약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을과 병의 주장이 대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문제 푸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다고요. 똑같은 말을 서로 반대되게 얘기해야지 대립인 겁니다. 네, 요거를 익히셔야지 만약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한 번만 지우고 갔다 올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논리 문제예요. 논리 문제. 네, 논리 문제고 이거는 논리를 안 배웠다라고 하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러니까 논리를 이미 저한테 배운 분 학생이 있을 테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고 그냥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보시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자, 모두가 들어간 뭐다? 조건문이죠. 그죠? 자, 축구를 잘해. 그럼 축구까지만 쓰면 축구 잘한다. 머리가 좋다. 머리 좋음이에요. 그럼 머리까지만 쓸게요. 머리만 쓰면 머리 좋은 거다.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한 사람은 이런 거죠. 한 사람 이상은 키가 작다. 자, 그러면 축구를 잘해. 네, 축구 잘하고. 키가 작다를 표현할 때 키작음이라고 해도 되고, not 키라고 해서 키가 크진 않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냥 키작음이라고 쓸게요. 자, 키작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축구 잘하면 무조건 머리가 좋은 거니까 그렇게 조건식은 무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축구 자리 대신에 머리 좋음으로 가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서 그리고 키작음이 있다는 거고, 이제 이렇게 수로 논리가 나타났을 때 부호화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되죠. 머리가 좋은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죠? 이것을 어떻게? 어차피 머리가 머리 n 키작음은 교환 법칙 성립되어서 키작음 n 머리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얘기는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선택지 갖고 장난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수로 논리와 교환 법칙을 쓴 겁니다. 이 문제는 수로 논리를 이용했고 교환 법칙을 썼구나. 그런데 1차 시험에서는 교환 법칙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수로 논리 교환 법칙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수로 논리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덧붙었다는 얘기죠. 1차에서는 수로 논리 나지만 교환 법칙 안 나거든. 개념이 덧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수로 논리랑 앞에 우리 1차에서 배웠던 대우만 공부하면 되고 안 된다니까. 논리 개념 전반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세게 한번 비판 좀 하고 갈게요. 지금 국어 선생님 중에서 논리학을 따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논리를 따로 만들어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개념을 익히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살짝만 공부하시는데요. 이거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안 되는 것들은 자, 키가 작은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이러면 조건문을 바뀌기 때문에 안 되죠. 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모두 축구를 잘한다. 조건문을 바뀌기 때문에 안 되고 머리가 좋은 어떤 사람은 키가 작지 않다는데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왜 저렇게 바뀌는 건지는 그냥 개념 공부하셔가지고 배우시면 되고 제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쵸? 충분히 여러분 논리 겁먹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재밌죠? 그리고 제발 그런 말은 좀 하지 맙시다 우리요. 이상한데 문제가 잘 풀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상한 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기존의 교과서적 설명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 교과서와 다르게. 근데 문제가 잘 풀린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교과서로 설명드리면 이해 안 가고요. 굉장히 우리가 그런 걸 탁상공론 같은 거라고 하죠. 탁상공론으로 막 엄청 허무맹랑한 얘기합니다. 막 제가 논리학에서 혹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문제 풀기에 적합한 내용만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문제 푸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잘 풀리네. 그럼 우리가 논리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논리학을 하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얘기는 논리학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본질을 꿰뚫고 저렇게 문제 풀게끔 쉽게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을 꿰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문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느끼지만 제가 문법 정말 잘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상하대. 그러지 마.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니 이상한데 왜 문제가 잘 풀려? 이러지 말라고요. 문제가 이전보다 잘 풀린다면 그 설명이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마음 상해요. 네. 자, 이 문제는요. 이 평가 나누는데 이게 강화 약화입니다. 강화 약화고. 그러니까 이 강화 약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왔던 13번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래서 13번이 강화 약화의 변형된 버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자, 유행지가, 깊은 사고, 협업을 살펴본다. 아, 세 가지로 본다는 얘기구나.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면 좀 반복되면서 길게 나오겠죠. 유행지각은 유행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했느냐, 깊은 사고는 마케팅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었느냐, 협업은 일하는 사람들이 해결책을 공유하며 성과를 창출했느냐를 따진다. 자, 그래서 유행지각이 뭔지, 마케팅이 뭔지, 협업이 뭔지를 막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기억,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기억은 뭐라고요? 세 가지 모두에서 필수적이다. 기억.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라도 안 갖추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무조건 세 가지 다 갖춰야 된다. 무조건. 요 얘기로 좀 쉽게 바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독해 능력이죠. 자, 하지만 니은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자, 니은은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 반드시 성공이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일단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왜 적응을 하고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강화 약화에 익숙해져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자, 세 가지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 모두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는 모두고 모두가 세 가지를 다 갖추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 성공한다라고 얘기했던 얘기와 부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화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되게 쉽게 파악이 되면 이 문제는 그래도 맞히기 쉽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번 볼게요.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 자, 이 중에서 실패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성공하지 못했더라. 그러면 이건 기억을 약합니까? 아니죠. 기억은 분명히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세 가지 모두가 필수적이다. 즉, 이 얘기는 무조건 세 가지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한 가지라도 놓쳤다? 그러면 성공 못하지 라고 하는 기억의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기억의 입장은 오히려 강화입니다. 약화가 아니고 강화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 1번이 확실히 정답이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3번 볼게요.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자, 실패했어. 하지만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어. 그러면 니은은 강화된다. 자, 니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요소를 갖췄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야 란 얘기지. 이 중에 몇 가지를 잃어버려도 괜찮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다 갖췄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얘기지. 하나를 못 갖췄다. 근데 성공했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금 니은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강화도 약화도 안 시켜줘요. 니은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도 나와야 돼요. 강화 약화도 안 되고 전혀 상관이 없다가 나와야 됩니다. 4번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다. 자, 니은은 약화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니은은 세 가지 다 갖추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를 보여준 게 4번이니까 4번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니은은 약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이라도 좀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것도 강화 약화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엔터키 시대에 들어 인류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인류의 초기 주거 유형은 특히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지면을 다지거나 조금 파고 내려가 바닥을 만드는 움지평가, 자, 움지평이 있고, 지면에 떨어뜨려 바닥을 설치하는 고상식이 있다. 자, 그러면 움지평은 뭐다? 파고 내려가서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파고 내려간 바닥. 고상형은 뭐다? 지면에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지면에서 올리는 거겠죠. 자, 지면에 떨어뜨려 바닥. 그러니까 높을 고자를 썼겠죠. 자,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혈거와 소거가 각각 움지평과 고상식이니까 혈거는 네모, 소거는 세모입니다. 움집이 지붕으로 상부를 막고 아랫부분은 지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지붕 중심 건축이다. 자, 그러면 움집이라고 하는 거, 네모는 지붕 중심이구나. 고상식 건축은 지면에서 오는 각종 침해에 대비해서 바닥을 높이 들어 올린 바닥 중심 건축이다. 침해 대비하기 위한 바닥 중심이구나. 인류의 주거 양식은 혈거에서 소고로 진전되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배했는데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만든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꼈다. 자, 즉 이 바닥 중심인 이 고상형이 좀 번거로운 거니까, 어렵고 번거로운 거니까 여기까지 차이네요. 여하튼 그래서 혈거 다르게는 움지평에서 소거 고상형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70년대 중국의 허무드에서 고상식 건축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새로운 주장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혈거와 소거가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 환경에 적응이 발생한 거다. 자, 그러면 이게 발전 관계가 아니고, 자, 또 다른 기억의 주장, 기억은, 그러면 이 얘기는 유기적으로 왔을 때 발전 관계 아니다. 뭐에서 발전해서 뭐가 된 게 아니다. 그럼 뭐다? 기후, 자연 환경에 적응한 거다. 자연 환경에 따라 달라진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우기의 비가 넘치는 산간 지역에서는 고상식 주거 건축물 유적만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특정 기후에서는 특정 방식만 발견된다. 아니,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발전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기후에서는 이 방식만 나온다면, 만약에 발전된 방식이라면 처음에는 뭐 움지평이 나타나다가 혈거가 나타나다가 나중에 소거가 나타나면 되잖아. 즉 움지평이 나타나고 고상형이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 무슨 지역이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을 강화하는 겁니다. 니은 볼게요. 움지평집과 고상식 집이 공존해 있는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집단의 유적지. 그러면 이게 공존,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함께 있다, 이 집단이. 그럼 이건 기후와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그 지역은 동일한 기후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까. 똑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있어? 그럼 이거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강화 약화되는. 자, 디귿, 여름에는 고상식 건축물에. 그럼 여름을 뭘로 바꿀 수 있나요? 이게 기후로 바꿀 수 있죠. 이 기후에는 고상식에. 겨울에는, 이 겨울 기후에는 움지평 건축물에서 생활한 집단의 유적이 발견됐다. 그러면 디귿도 괜찮겠네. 오케이, 기억과 디귿이네.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이 기억보다 훨씬 어렵죠.
여름, 겨울은 기후로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으면 다행인데 기후를 그냥 특정 지역에 나타난 거죠.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땡큐 하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만약에 선택지가 기역, 디귿, 기역,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 근데 그러지 않고 두 개니까 어차피 뭐 니은 아니고 2번이네. 쉽게 맞출 수 있어. 니은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 확실한 판단만 있으면 되게 쉽게 맞춰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큰일 날까봐 지금 이 인사혁신처에서 혹시 하고 싶어가지고 쉽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저렇게 조금만 더 어렵게 만들려면 기호만 바꾸면 됩니다, 이게. 기호만. 그럼 나중에 내가 완전 각 잡고 지금 국어 어렵게 내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난도가 적정 난도일 것 같아요. 제가 2차 시험 보면서 좀 확신을 느끼는데 이거면 솔직히 말해서 국어 시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 17번은 난도가 상입니다. 얘는 꽤 어려워요. 자, 이게 이제 문학으로 나온 겁니다. 문학도 나왔는데 이게 문학 개별 작품을 분석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그냥 문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차 시험 때는 개별 작품에 대한 예시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뭔가 좀 허전했나 봐. 2차 시험에는 완전 반대 범위로 출제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는 2차니까 뒤에 나온 거니까 2차처럼 이제 내겠다는 거 아니야? 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차만으로 문제를 내면 너무 그 내는 게 협소해질까 봐.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출제할 건지 예시를 좀 보여줄 필요성도 있으니까 출제의 어떤 그런 편의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적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범위를 일부러 이렇게 넓히면서 이렇게 2차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1차처럼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섞여 나올 거예요, 1, 2차가. 자,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문학, 즉 국문학은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된 문학을 지칭한다. 오케이. 국문학은 그 나라 말과 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문학에 대한 근대적 논의가 처음 시작된 무렵에는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있었대요. 이게 가래요. 그러면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한 얘기가 17번이고 지금 18번이 뭐예요? 기역, 미읍, 비읍 중 지시한 바가 다르니까 기역, 비읍이 유기성이니까 유기성 문제부터 먼저 풀면 됩니다. 18번에 집중할게요. 자, 일단 먼저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문학의 근대적 논의가 시작될 때는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한문은 뭐니까? 한문을 쓰인 문학은 뭐니까? 그 나라 말과 글이 아니니까. 그 나라 말 글이 아니다. 한문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나라의 글이 아닌 거겠죠. 자, 국문학 연구가 점차 전문화되면서 한문문학 배제론자와 달리 한문문학을 배제한 데 있어서 신축성을 두는 절충론자의 입장이 힘을 얻었다. 절충론자들은 국문학의 범위를 확장한 데 있어서 종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일부 한문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국문학으로 하자. 그러면 나는 절충론자니까 한문문학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라고 한 겁니다. 즉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전자는 뭐예요?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중 일부라고 있어요. 그 후자의 주변부에 위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한글로 쓴 문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바깥쪽은 뭔데요? 자, 얘도 이 노란색 뭐냐면 한문문학 중 국문학에 포함된 겁니다. 그 외에 흰색. 그 외에 나머지 흰색 부분은 뭔데? 흰색 부분은 한문문학 중 국문학에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렇게죠. 자, 그러면서 기역 중 일부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게 노란색으로 하면 되나? 초록색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기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역은. 자, 그래서 한문문학 중 국문문학으로 인정받은 거랑 국문문학으로 인정받지 않는 거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자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국문학의 영역을 구성한 것이다 했을 때, 자, 후자는 뭐예요? 후자의 주변부라니까. 후자의 주변, 여기 전자니까 이거를 후자 국문학이죠. 요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말자. 후자의 주변부 정도로 하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전체에서 주변부가 요거니까, 요 부분이니까, 야, 전체 한문문학까지 포함된 한글 플러스 그리고 한문까지 다 포함된 국문학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한문이 포함된 국문학입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정확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도 이 한문문학 중 국문학이 포함된 게 이거의 주변부니까, 바깥쪽 부분이라는 얘기지. 이 주변부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 요즘 이 바깥쪽에 가까운 쪽이지. 아예 그 외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후자의 바깥쪽에 위치시킨 것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자의 주변부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니은을 뭐라고 해야 된다? 한글과 한문이 포함된 국문학으로 봐야 된다. 그냥 한글 국문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국문학을 지칭할 때는 순국문학과 중국문학으로 구별, 쪼갰다. 그러니까 순은 진짜 순수한 국문학이고, 주는 그냥 그거에 기준하는 뭐 이런 거죠. 작품에 사용된 문자 범주에 따라서, 자, 범주에 따라서 전자, 순국문학은 좁은 의미의 국문학이 되고, 그다음에 후자는 지금 문자의 범주니까 이게 한글 썼니 한문 썼니 이 얘기죠. 그러면 전자가 한글 쓴 거고 후자는 한문 쓴 거니까 오케이. 자, 니은이 뭘 얘기하는 거고, 이거 전부를 다 얘기하는 게 니은이에요. 노란색이 니은이고, 자, 그리고 전자는 뭘 얘기하는 거고, 요거죠. 요거 한글로 쓴 부분이다. 이게 디귿이죠. 디귿. 그리고 후자는 뭘 얘기한다? 후자는 이제 한문문학으로 쓴 그거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흰색으로 표현해서 요 도너츠 바깥쪽 테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리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은 범주가 같지 않아요. 이거 되게 헷갈릴 겁니다. 니은은 그러니까 국문학 중에서 한문문학과 한글을 다 얘기한 거고, 리을은 국문문학 중에서 어떻게 한문으로 쓴 국문문학으로 인정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취하더라도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을 구분한 데는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국문으로 된 것은 전자예요. 그러면 전자니까 이건 뭐예요? 순국문학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미음과 디귿은 같은 겁니다. 정답이 이미 나왔죠. 18번의 정답은 뭐다? 디귿과 미음이 합쳐져 있는 4번이에요. 한문으로 된 것은 후자에 기속시켰다 라고 얘기했어요. 후자는 준국문학이니까, 자, 이 리을과 비읍이 같은 겁니다. 리을과 비읍 이렇게 같은 겁니다. 비읍이지. 비읍 써야죠. 자, 비읍 이렇게 써야 됩니다. 벤다이어 그림 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텍스트가 이게 이미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미치죠 이거. 훈민정음 창제 이전, 다른 이는 훈민정음 창제. 이건 뭐 저 아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진짜 힘들겠어요? 자, 다른 이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국문학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학은 차자 표기건, 한문 표기건 모두 국문학으로 인정하고, 창제 이후의 문학은 국문문학만을 순국문학으로 규정하고, 한문문학 중 국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을 준국문학에 기속시켰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이 왜 4번인지 이해되셨을 거고, 이제 17번 보면 또 강화 약화예요. 와, 강화 약화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지금 보면 강화 약화라고 써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세 문제째고, 제가 말씀드렸죠. 13번도 따지면 강화 약화랑 비슷한 원리라고. 그래서 그 준 강화 약화 문제까지 포함한 4문제입니다.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문학적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 그러면 한문으로 쓴 작품이 더 문학적 가치가 있어. 그 국문학에 포함시키지 말자라고 하면 이게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약화되어야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한 문학으로 수정을 해. 자, 그러면 딱 이게 뭐예요? 그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한 문학, 즉 한글로만 표현한 문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글로만 표현. 그러면 가의 주장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3번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 그러면 표기 문자와 상관없다는 것은 자, 한문문학도 그 나라 정서만 잘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거를 자국문학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라면 나의 주장은 강화된다. 그렇죠. 한문문학도 자국문학 인정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니까 나의 주장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4번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로 된 문학작품이 다수 발견된다면 나의 주장은 약화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차자 표기로 된 문학작품은 한문문학작품 얘기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도 한문문학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한문문학도 국문학에 포함하자 이거죠. 그거와 별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강화 약화 딱히 뭐 시킨다고 얘기 못 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땡이다. 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17번은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18번은 4번이다. 문제 풀어줬고 18번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못 잡으면 디귿 미음이 아예 안 보이고 니은, 리을 막 이렇게 헷갈리면 비읍 헷갈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19번은 논리 문제죠. 논리 문제고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논리는 개념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갑을병정 네 학생의 수강 신청입니다.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 명은 이라는 얘기는 갑이 하든지 을이 하든지. 그래서 갑하고 을 안 하고 을하고 갑 안 하고 또는 갑을 모두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글쓰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갑, 글 하든지 또는 을, 글 하든지 이렇게 선언문으로 표현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병은 말듯을 신청한다. 자, 그래서 을글이라면 병은 말글이다. 아, 말듯이다. 어차피 이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갑, 을, 을, 병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다 써줄게요. 이게 더 안 헷갈릴 테니까. 병이 말듯을 신청하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9급 시험 문제가 아니라서 병 말듯이면 계속 병 말듯이에요. 자, 그러면 정일. 정일이다. 자,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다. 낮 정일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일단 먼저 표현을 하셨으면 그러면 낮 정일이 왼쪽에 있어야지 조건문 넘어갈 수 있고 얘는 선언문이니까 조건문은 변환해도 되고 안 변환해도 되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대우를 이용하면 낮 정일이 나올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낮 정일이면 그럼 어떻게? 낮 병말 드시고 그럼 얘 똑같이 납 병말듯이 확정되었으니까 이것도 납 병말듯이면 납 을글이 됩니다. 그래서 납 병말듯 확정되었기 때문에 납 을글도 확정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하나씩 되는 거죠. 자, 일단 먼저 뭐 하면 된다? 조건문으로 선언문을 조건문으로 변환하기를 하시면 뭐죠? 자, 아시죠? 낫 갑글이다. 그러면 을글이 된다. 근데 이게 대우니까 대우를 또 쓸 수 있으니까 낫 을글이니까 갑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낫 을글이니까 왼쪽이 낫 을글이니까 갑글이 확정되었네. 그래서 갑은 뭐다? 글쓰기를 신청하는 거고 아니면 선언지 제거로 갈 수 있죠. 자, 낫 을글 그러면 을글은 안 되니까 무조건 뭐다? 선언지 제거 때문에 갑글이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뭐다? 선언지 제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제일 첫 번째 뭐고? 대우 이용했고요. 두 번째 뭐? 선언지 제거 이용했고요. 다르게 뭐? 조건문 변환 이용한 겁니다. 지금 셋 다 뭐예요? 1차 시험에 안 나왔어요. 1차에서는 이 개념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대우만 가르치면 안 되고 1차에서 나왔던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내지 않을 거라는 게 이미 계산해보면 논리학을 좀 알고 있으면 판단이 섭니다. 이게 어차피 저렇게만 내면 똑같은 문제 말만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 성립이 안 되는데 그래서 논리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논리학을 하나의 강제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 어느 정도로 어렵게 설명해야 되고 어느 정도 쉽게 설명해야 되냐가 저희 최대 고민이었지, 개념 개수 자체는 솔직히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다 배워야 된다. 뭐 앞으로 모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개수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 보여준 거지. 모순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수로 논리 자체가 원래 쉬운 게 아니거든. 수로 논리부터 냈단 말이죠, 1차에서. 그러니까 이미 앞에 건 다 쉬운 거로 치고 다 어렵게 낼 거야, 뭐 이렇게 조건문 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조건문에 거지도 나올 수 있고 기술법은 안 나오고 있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가지고 조합으로 우리가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근데 2차 시험까지 보니까 저는 솔직히 논리학에서 역시 7급 피세 문제는 피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다. 그 정도로 어렵게는 안 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좀 보입니다. 물론 그냥 2차까지만 봤기 때문에 장담 못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원래 범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개그문 논리 편에서는 요거보다는 확실히 더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 풀 가치는 있죠.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나오든지 되게 이런 쉬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는 학생들은 쭉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문법 문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문법의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문법 개념 없이 출제를 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8개의 범주 중에 자꾸 한쪽으로 몰려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 문제를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지, 실제로는 개념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8개 중에서 자꾸 이렇게 문법 총론에 대해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문법 총론 내려면 이제 제 생각에는 화용론 나올 수 있습니다. 화용론이 뭔지 나오고, 읽기나 독해 수업의 뭐 원칙이 뭔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 그러니까 결국 문법 개념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1차를 배제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느낌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로서의 느낌보다는 출제자로서의 계산이죠. 내가 문제를 출제를 받은 사람인데 문법 내에서 출제하라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낸다? 이거 내기가 소재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그냥 문제 풀어드리고 할게요. 문법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는 요렇게 3가지가 있고, 언어의 내용적 요소에는 요렇게 1가지가 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의미 요소를 중심으로 그 성격, 조직, 기능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를 각각 의문론, 문법론, 그리고 의미론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가운데 의문론과 문법론은 언어의 형식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럼 형식 중심은 요렇게 체크를 할게요. 네모. 그 체계와 기능을 탐구하는 반면 언어의 의미로는 언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럼 중심이란 얘기지 그것만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썼습니다. 자, 여하튼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맞췄어요.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었으니까 자, 혹시 풀 수 있는지 볼게요. 1번 언어의 형식적 요소. 형식적 요소 하면 3개네. 자, 그러면 3개. 내용적 요소 1개. 다양하다. 다양하다 뭐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1번에 있는 끝.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끈을 꼭 끊어 풀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뭐 뒤에 더 내용 읽어보고 풀면 되긴 하는데 20번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좀 저 진짜 거의 역대 최장 해설 강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설에 치우치지 않고 공부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뭐다? 강화 약화 엄청 자주 출제되고 있잖아요. 강화 약화. 이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화 약화 가면 아, 이게 강하구나. 아니네, 이거는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네. 아니, 이거 상관이 없네. 이렇게 판단이 빨리 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대응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강화 약화 문제 자체는 쉽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유기성 문은 기하에서 비읍까지의 동일한 의미,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의미 찾기. 이거 유기성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대놓고 유기성 묻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독해가 엄청 중요해지고, 계기문 독해. 예전부터 계속 유기성 강조해. 그 계기문 독해가 짱이죠. 저희 말씀드리는데, 그 유기적 독해를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말 바꾸기 꼭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논리. 개념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논리 무조건 개정 공부 하셔야 되고, 통째로 수업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에서는 1차 배제했지만 우리 1, 2차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2차 시험에서는 강화 약화에 많이 치우쳐서 나왔다.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인 것 같다. 그뿐만 아니고 유기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제. 빈칸 추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적 배경을 네가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작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대적 배경에 초점 맞춰가지고 가는 것들. 그러면 이게 뭐 11세기 후반을 얘기하는 건지 13세기 초반인지 14세기 초반인지 이런 거 따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더 강화되어 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준비할 때 강화 약화 잘 준비하시고 논리 개념 잘 들어주셔야 돼요. 문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간이 남다면 버리지 말고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시간을 계속 재보면서 버리 문제 버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제한된 공무원 시험 문제 푸는 시간 동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문제를 다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버려야 됩니다. 꼭. 그러려면 미리 내가 실력을 최대한 키워놓고 모의고사 풀면서 버리 문제 버리고 시간 계속 찌면서 이 못 푼다. 안 풀고 그냥 정답 확인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 꼭 하셔야 되고 끊어풀기 꼭 하셔야겠죠. 저한테 요령 이거 한 번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강의 계속 들으면서 같이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끊을고 어떻게 풀고 요거를 본인이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반드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 강의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 거의 90% 가깝게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